어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의 300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죠. 이번 한 주가 향후 확산 추세를 가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299명입니다. 200명대로 줄긴 했는데 사실상 30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9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확진 같은 경우 28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99명으로 아마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생한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이 203명으로 역시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그 분포 양상도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이 중에 중환자나 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인데요.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6명이 추가돼서 지금 70명까지 늘어났고 사망자도 지금 2명이 추가돼서 323명이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 확진자 발생 건수가 지난 27일을 최고 정점으로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보통 저희가 3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의 주기를 그리는 그러한 그 증가 곡선을 보이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까지를 좀 봐야 실제로 이 코로나19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5단계 거리 두기가 수도권에서 시행됐는데 조금 전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입니다.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건입니다. 각 부처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이행도 제고를 위해 한 주 동안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 동료 등 1,800여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의 업무 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2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희생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협의회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계속하기로 몇 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또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의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말까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2.5단계, 사실 2.5단계가 있는 건 아닌데 3단계에 준하는 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5단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2.5단계가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확산세를 어떻게 보면은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건 정부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얼마나 협조를 잘하느냐가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2.5단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보시면은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그동안 또 확산의 어떤 요인을 주어서 확산의 요인이 되었었던 음식점이나 또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안들을 한 이유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발표했었던 그 이동량 감소 수치를 보면은 대략 한 2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38.1% 정도 이동량이 감소했고요. 광주는 39.1% 이동량이 감소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보다도 더 이동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2.5단계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2.5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지키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단계에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최근 확산세, 오늘은 200명대로 줄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는 확산세를 지켜보되 이 확산세가 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지만 일단은 2.5단계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비록 광주 같은 경우는 한 4, 5일 정도 만에 이동량의 많은 감소가 이루어져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발생 양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 3단계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나서 더 이상의 단계를 올리던가 해야지 지금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바로 3단계를 갔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갔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미 단계가 한번 바뀌고 난 뒤라서 익숙해질 때쯤에 그럼 다시 또 바꾸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2.5단계를 유지를 하되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저께 그 대구에서 나온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무더기로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회 참석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진단 검사를 늦게 받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대규모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제일교회 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 있는 고위험군들이 지금 제대로 진단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어떤 한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다른 분들을 멈추는 형국이 된 거라 아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하느냐가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계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좀 나오셔서 진단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라던가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앞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이유,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교회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참담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도권에서 추가 전파가 있었던 사례들 25개 중에서 이제 종교시설과 관련된 게 9개였고 그게 거의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2차 감염 사례들도 지금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었던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당분간은 중지해 줄 것,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소모임을 갖지 말 것, 그 다음에 식사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이런 행위를 가급적이면 삼가할 것 같은 규칙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만 원활하게 잘 지켜줘도 교회를 통한 이런 집단 감염들은 비교적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일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어떤 코로나19 확산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교회들도 아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방역 수칙을 좀 당분간만 좀이라도 제대로 좀 지켜주시면 이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걱정되는 게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중증 환자의 이제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제일교회와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의 어떤 양상을 보아서 충분히 이제 예측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한 2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4,000명 가까운데 그중에 3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가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령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19의 위중증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맞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만 해도 9명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현재 70명까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금이 아마 최고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이 되면 증상을 보이고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야 중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도 중증 환자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추가로 더 걱정스러운 점은 그동안에는 K방역의 핵심이 결국은 감염 경로를 빨리 찾아내고 연결고리를 끊는 게 그동안의 K방역의 핵심, 잘해왔던 건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감염 경로 자체를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점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깜깜이 감염의 증가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최근의 보고들에 보면 깜깜이 감염이 거의 한 네, 21 감염 경로가 네. 불분명. 네. 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한 21%
40%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염이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의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증상들, 며칠 전에 이제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근육통이나 인후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 소화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을 하고 빨리 나와서 좀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신규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그만큼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은 수를 확충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자원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는 역시 또 굉장히 한정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필요한 경우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역학조사를 지금 우리가 못하게 그러니까 되게 수월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기는 고리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라도 나와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정도면은 사실은 그 광화문 집회에서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의 잠복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발병을 했을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와서 검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끊겨져 있는 역학조사의 고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수월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도 빨리 와서 검사를 받아야 바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이 많은 연령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망률을 더 낮출 수가 있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빨리 와서 진단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중대 기로에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개인의 안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진단검사를 또 자발적으로 받아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